정보처리 기사 필기 특강의 이상미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3과목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1번 문제입니다. 정규화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역시 이 문제도 6월에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정규화에 관한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정규화라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상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삽입 이상, 갱신 이상, 삭제 이상 이런 이상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릴레이션을 연관성이 있는 속성으로만 구성되게 릴레이션을 분해하는 것을 바로 정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정규화 과정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정규형부터 있는데요. 자, 우선 제1정규형이라는 것은 1NF라고 얘기를 하죠. 자, 릴레이션에 속한 모든 속성의 도메인이 원자값으로만 구성되는 정규형입니다. 자, 이 원자값이라는 것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의 단위로 구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제1정규형 그러면 원자값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제2정규형 ENF라는 것은 우선 릴레이션이 1정규형에 속하고 기본키가 아닌 모든 속성이 기본키에 완전 함수 종속된 정규형입니다. 자, 그러니까 완전 함수 종속의 반대는 부분 함수 종속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부분 함수 종속을 없애서 모두 완전 함수 종속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기본키가 두 개의 값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속성으로 학번과 과목 번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학번과 과목 번호를 알면 성적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 앞쪽에 있는 값을 결정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뒤에 있는 값을 종속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학번, 즉, 결정자가 학번과 과목 번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학번과 과목 번호를 알면 성적을 아는 상태에서 또한 학번을 알면 이름을 알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바로 부분 함수 종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키의 일부 값만 참조를 하고 있죠. 이것을 부분 함수 종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제3정규형 3NF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3NF는 우선 이 정규형에 속하고 기본키가 아닌 모든 속성이 기본키의 이행적 함수 종속이 되지 않는 정규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A를 알면 B를 알 수 있고, 자, B를 알면 C를 알 수 있을 때, C를 알면 A를 알 수 있다. 자, 이것이 성립하는 것을 이행적인 함수 종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나온 것이 바로 보이스코드 정규형이 되겠는데요. 자, 보이스코드 정규형은 BCNF라고 합니다. 자, 릴레이션의 함수 종속에서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인 정규형을 의미합니다. 자, 앞에서 예제를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NF는 다치 종속을 제거한 정규형이다. 그리고 5NF는 조인 종속성을 이용한 정규형이다. 정도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각각 정규형에 관한 키워드를 암기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결정자가 후보 키면 모든 결정자가 후보 키인 그런 정규형을 보이스 코드 정규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요걸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결정자라는 거는 설명을 드렸고요. 자, 후보키라는 것은 후보키는 최소성과 유일성을 가지고 있는 키를 후보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테이블이 사원 번호와 그 다음 교육 번호 그리고 담당자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사원 번호는 뭐 예를 들어서 01, 02, 03. 자, 이런 사원들이 있고요. 이 사원들이 받은 교육의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1번 사원은 10번 교육을 받고 그다음 2번 사원은 20번 교육, 다시 3번 사원은 10번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담당자는 이 교육에 대한 담당자니까 자, 10번 교육 만약에 홍길동이라고 한다면 홍길동 심청이 라고 한다면 10번 교육의 담당자도 홍길동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담당자가 하나의 교육을 담당하니까 담당자를 알면 교육 번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담당자라는 것은 바로 결정자가 되고 교육 번호는 종속자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담당자는 후보키여야 하는데 지금 보시면 값이 중복된 값이 있습니다. 유일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보이스 코드 정규형을 만족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분해를 해서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원 번호와 교육 번호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테이블은 교육 번호와 담당자입니다. 자, 그럼 교육 번호는 10번, 20번 교육이 있었죠? 10번은 홍길동, 20번은 심청이. 자,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자, 이 결정자가 바로 후보키가 되는 것이죠. 이 담당자라는 값은 지금 유일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분해하는 것을 보이스 코드 정규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42번 문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용어를 묻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용어를 묻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다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릴레이션,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 그 다음에 튜플 이렇게 세 개의 용어를 묻고 있습니다. 릴레이션이라는 것은 이 테이블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앞서 테이블이라고 얘기했던 이 용어가 릴레이션이 되겠습니다. 마치 엑셀 스프레드시트에서 사용하는 이런 테이블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튜플이라는 용어는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각각의 행입니다. 레코드와 같은 의미가 되겠고요. 자, 우리가 그 튜플의 개수를 의미하는 용어도 있는데요. 튜플의 개수는 카디널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카디널리티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속성 애트리뷰트는 릴레이션에서 이름을 가진 하나의 열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라고 하는데요. 테이블에서 속성의 수는 디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릴레이션은 한 개가 되겠죠. 하나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릴레이션은 한 개입니다. 자, 그 다음 튜플은 행의 개수입니다. 가로줄의 수를 세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모두 5개가 되겠습니다. 자, 튜플은 5개고 애트리뷰트가 아니라 튜플이 5개입니다. 그 다음에 속성은 애트리뷰트는 하나, 둘, 셋, 3개가 되겠죠. 자, 그럼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43번 문제입니다. 자, 트랜잭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역시 지난 시험에도 트랜잭션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반드시 우선 트랜잭션이라는 것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트랜잭션의 특징,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산들을 모아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면 계좌 이체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의 계좌에서 자, 10,000원을 인출해서 자, B라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10,000원을 입금합니다. 자, 이렇게 입금하는 경우에 자, 이것은 이 A 계좌에서 B 계좌로 입금하는 이 과정은 여러 개의 단위들로 구성이 되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논리적 단위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하나의 논리적 단위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트랜잭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트랜잭션의 특징, ACID의 특징입니다. 자, 머리 글자를 따서 ACID의 성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반드시 이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원자성, 애토미시티에서 A로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관성, 컨시스턴시 그래서 C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격리성, 아이솔레이션에서 I, 그 다음에 지속성은 듀러빌리티에서 D로 시작합니다. 머리 글자를 따서 ACI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가지의 특징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트랜잭션은 원자성을 가져야 됩니다. 원자성이라는 것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트랜잭션의 연산이 모두 정상적으로 수행되거나 하나도 수행되지 않아야 된다. 자, 이것을 all or noth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A 계좌에서 B 계좌로 이렇게 입금이 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선 A 계좌에서 잔액을 조사해야 되겠죠. 잔액을 조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출할 10,000원이 없으면 안 되겠죠. 자, 잔액을 조회한 다음에 이제 10,000원을 A 계좌에서 10,000원을 인출합니다. 자, 인출을 했다면 그 다음에 B 계좌에 입금을 하겠죠. B 계좌에 10,000원을 입금하고 그 다음에 B 계좌의 잔액을 조회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A 계좌에서 10,000원을 인출한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실행하면 될까요? 자, 이것은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모두 수행되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수행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10,000원을 인출한 상태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다면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이 네 가지의 단위가 모두 수행되거나 아니면 하나도 수행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바로 원자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관성이라는 것은 트랜잭션이 수행된 후에도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데이터베이스 상태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본키, 외래키, 도메인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격리성이라는 것은 수행 중인 트랜잭션이 완료될 때까지 다른 트랜잭션들이 중간 연산 결과에 접근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A 계좌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는 A 계좌에 대한 다른 작업이 수행되면 안 되겠죠. 함께 수행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지속성이라는 것은 트랜잭션이 수행을 한 후에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된 결과는 영구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지속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커밋과 롤백의 명령에 의해서 보장받는 트랜잭션의 특성을 묻고 있는데요. 자, 커밋이라는 것은 이 트랜잭션 연산이 성공적으로 종료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일종의 확인,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롤백이라는 것은 연산이 수행되기 이전의 상태로 취소해서 돌아가는 것을 롤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완료되거나 취소되는 명령에 의해서 보장받는 트랜잭션의 특징을 묻는 것입니다. 그럼 모두 수행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수행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3번 원자성과 관련 있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QL문에 대한 문제입니다. SQL문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출제가 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관계 데이터베이스인 테이블 R1에 대한 아래 SQL문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SQL문을 아셔야 될 텐데요. 자,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select하고 distinct 학년 from R1. 자, 이렇게 표시가 되었는데요. 자, R1이라는 것은 테이블명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테이블이 되겠죠. 자, 이 테이블에서 자, 학년을 반환해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distinct라는 구문을 사용하면 distinct라는 것은 중복되는 결과값은 한 번만 표시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distinct가 없다면 자, 이름이 아니라 학년이 되겠죠. 자, 학년이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반환이 되어야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중복값은 한 번만 표시한다 그랬으니까 1도 한 번만, 2도 한 번만 표시되니까 학년이 1, 2, 3만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 중에 학년이 1, 2, 3만 표시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셀렉트 구문의 형식들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구문을 완전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45번 문제입니다. 자, 45번 문제는 SQL 명령어를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지난번에도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DCL 명령어가 아닌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명령어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우선 DDL이 있습니다. 자, DDL은 데이터를 정의하는 명령어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데이터 정의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DML이 있습니다. 자, DML은 데이터 조작어가 되겠습니다. 조회를 하는 것이나 삽입, 삭제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DCL은 데이터 제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DCL은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라고 하는데요. 자, 데이터의 보안이나 무결성, 회복, 병행 제어 자,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앞 문제에 바로 커밋과 롤백이라는 명령어가 나와 있었는데요. 커밋과 롤백도 바로 DCL에 포함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grant와 revoke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요거 서로 상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관리자가 사용자에게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죠. 읽기 권한이나 쓰기 권한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어가 grant가 되겠고요. 그 다음 revoke 명령은 반대로 권한을 취소하기 위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커밋과 롤백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선 커밋은 이 트랜잭션 연산이 성공적으로 종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계좌에 입금되는 것까지를 모두 마쳤을 때 자,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롤백이라는 것은 연산이 수행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명령어가 되겠는데요. 만약에 A 계좌에서 B 계좌로 입금하는 중에 오류가 발생했다면 이 과정을 전체 다 취소를 해야 되겠죠. 자, 이 취소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가 바로 롤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밋과 롤백도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DCL 명령어는 우선 커밋 명령어, 롤백 명령어, 그리고 grant까지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자, select라는 명령어는 조회를 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것은 DML, 즉 데이터 조작어에 포함이 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4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 문제와 비슷한 문제 6월에도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병행 제어 기법 중에 로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행 제어라는 것은 앞서 트랜잭션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동시에 여러 개의 트랜잭션을 동시에 병행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럴 때 트랜잭션들이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병행 제어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로킹이라는 것은 뭐냐면 트랜잭션이 동일한 데이터에 같은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을 로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로킹의 단위가 나왔는데요. 로킹 단위는 로킹 대상이 되는 객체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자, 단위는 굉장히 크게는 데이터베이스, DB 스페이스, 파일 이런 것도 있고요. 좀 더 작은 단위도 있습니다. 테이블, 페이지, 행. 자, 이런 좀 작은 단위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로킹 단위를 작게 했을 때는 병행성 수준은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만 로킹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하나의 행에만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하지 못하고 나머지 행에는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병행성 수준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관리하기는 매우 어렵겠죠. 자, 관리하는 게 어려워지게 되면 오버헤드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버헤드는 어떤 간접 비용을 의미하는데요. 관리에 대한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 로킹의 단위를 크게 했을 때 큰 단위, 파일 전체의 단위로 로킹을 하게 되면 어떤 트랜잭션이 이 파일에서 작업하는 동안 다른 트랜잭션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병행성 수준은 낮아지지만 관리하기는 쉬워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킹의 대상이 되는 객체의 크기를 로킹 단위라고 한다. 옳은 설명이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파일, 레코드 등은 로킹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로킹 크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로킹 단위가 작아지면 로킹 오버헤드가 증가한다. 자, 앞서 로킹 단위를 작게 하면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로킹의 단위가 커지면 데이터베이스의 공유도가 증가한다. 자, 병행성 수준은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의 공유도가 감소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문제입니다. 자, 역시 6월에도 비슷한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무결성 제약. 굉장히 중요하죠.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한 문제인데요. 기본 키 값의 속성 값이 널 값이 아닌 원작 값을 갖는 성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여기에서 무결성 제약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좀 정확하고 유효하게 유지하는 무결성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규칙이 무결성 제약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무결성 규칙은 객체 무결성과 도메인 무결성 그리고 참조 무결성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자, 객체 무결성은 기본 키의 값이 결코 널이 될 수 없다는 제약 조건입니다. 자, 우리 기본 키로 보통 사용되는 것은 학번이라든지 주민등록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 키로 사용하죠. 자, 이런 값들은 결코 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디에 가입하거나 할 때 학번이나 주민번호가 필요할 때 이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죠. 널이 입력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도메인 무결성이라는 것은 속성으로 입력되는 모든 값은 정의된 도메인 영역 내에 들어있는 값이어야 된다는 제약 조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별의 값은 남 아니면
여가 되겠죠. 자, 이것 이외에 다른 값은 입력할 수가 없다는 그런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조 무결성은 외래키에 관한 제약 조건이 되겠는데요. 자, 외래키라는 것은 다른 테이블의 기본 키를 참조하는 키입니다. 자, 이 외래키의 값은 참조하는 릴레이션의 기본 키 값과 일치하거나 자, 아니면 널 값을 가져야 합니다. 자, 참조할 수 없는 값을 가질 수 없다는 제약 조건을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기본 키 값의 속성 값이 널 값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자, 이것은 첫 번째 개체 무결성에 대한 제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뷰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역시 지난 시험에서도 뷰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뷰의 장점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뷰라는 것은 다른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가상의 테이블입니다. 자, 가상이란 점이 중요한데요. 즉, 이 가상이라는 것은 실제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가상의 테이블입니다. 자, 뷰를 만드는 기반이 되는 물리적인 테이블이 있겠죠. 그것을 기본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 데이터는 기본 테이블에 저장이 됩니다. 뷰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뷰는 정의만 시스템 내에 저장되었다가 필요할 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 실행해서 보여준다는 것이고요. 자, 뷰를 사용하는 목적은 논리적인 독립성을 제공하고 데이터 접근 제어를 통한 보안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보안성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논리적 독립성이라는 것은 응용 프로그램들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뷰의 장점이 아닌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 자체로 인덱스를 가진다고 했는데요. 인덱스라는 것은 색인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색인을 사용하게 되면 정렬을 한다든지 검색을 한다든지 할 때 좀 빠르게 검색할 때 좀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뷰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인덱스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보안이 용이하고 논리적 독립성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용자 데이터 관리가 용이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문제입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성질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역시 지난 시험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투명성, 트랜스페런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투명성은 지금 보시면 5가지 투명성이 있습니다. 자, 우선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좀 정리해 볼까요?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리가 떨어진 곳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나누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의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이긴 한데 물리적으로는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개의 컴퓨터로 분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마치 이것을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용자는 물리적인 배치나 액세스 방법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고 활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분할 투명성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여러 개로 분할되어 있는지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위치 투명성이라는 것은 사용하려는 데이터의 물리적인 위치를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중복 투명성이라는 것은 사용자는 중복된 데이터가 무엇인지
또는 중복된 데이터가 있는지, 그것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보를 알 필요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장애 투명성이라는 것은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되어도 트랜잭션의 원자성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트랜잭션의 원자성은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죠. 자, 병행 투명성이라는 것은 다수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수행되어도 결과의 일관성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앞서 우리가 46번에서 봤던 병행 제어 기법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럼 1번에 보시면 로케이션 트랜스페런시라고 했는데요. 로케이션은 그러니까 위치 투명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2번에 리플리케이션이라고 된 것은 중복 투명성입니다. 자, 3번에 failure transparency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장애 투명성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media access transparency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도 역시 정규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한 회에 정규화에 대한 문제는 한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정규화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정규화는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이상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상 현상에는 삽입, 삭제, 갱신, 이상 현상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이상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릴레이션을 분해하는 것이죠. 테이블을 작게 분해하는 것을 우리가 정규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규화의 목적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데이터의 구조의 안정성을 최대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릴레이션이라도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효과적인 검색 알고리즘을 생성합니다. 자, 정규화가 잘 되어 있으면 검색도 굉장히 쉬워진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정규화의 목적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중복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입니다. 자, 중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배제해서 삽입, 삭제, 갱신 이상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삽입할 때 릴레이션을 재구성할 필요성을 줄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보시면 자, 1번에 어떤 릴레이션이라도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표현 가능하게 만든다. 옳은 설명이고요. 데이터 삽입 시 릴레이션을 재구성할 필요성을 줄인다. 역시 옳은 설명입니다. 중복을 배제하여 삽입, 삭제, 갱신, 이상의 발생을 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발생을 만든다고 했죠. 잘못된 설명이죠. 발생을 방지해야 됩니다. 효과적인 검색 알고리즘을 생성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함수 종속의 추론 규칙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우리가 정규화를 정리하면서 이 내용도 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추론 규칙은 암스트롱의 공리라고 얘기합니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정리한 공리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함수 종속의 성질을 유도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정규화의 이론과 관련이 되는 것인데요. x를 알면 y를 알고, 자, x이면 y고 y이면 z이면 x이면 z이다. 자, 이건 앞서서 우리가 봤던 이행, 함수 종속 성질 중에서 이행 종속이 있었죠. 그래서 이행에 관한 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행적 함수 종속에 대한 규칙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분해 규칙, 반사 규칙, 결합 규칙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그 집합이나 명제를 공부할 때 봤던 그런 규칙과 비슷합니다. 분해 규칙은 x이면 yn z이다. 자, 그러면 x이면 y와 x이면 z이다 라는 조건이 되겠고요. 반사 규칙은 자, x와 y의 포함 관계를 의미한 거죠. 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 x이면 y다.
자, 그리고 x이면 x다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결합 규칙은 x이면 y일 때, 자, y이고 x이면 z일 때, x이면 yn z이다. 이것은 분해 규칙과 반대가 되겠죠. 결합 규칙은 분해 규칙의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규칙은 2번 이행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5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R과 S라는 두 개의 릴레이션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디비전 연산을 수행한 결과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디비전 연산이 무엇인지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요. 자, 릴레이션 S의 모든 튜플과 관련이 있는 릴레이션 R의 튜플들을 반환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연산자는 나눗셈 기호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R 나누기 S라고 했을 때는 S의 모든 튜플들과 관련이 있는 R의 튜플을 반환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S에 보시면 속성이 두 가지가 있죠. D2와 D3라는 속성이 있고 각각의 값은 1과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과 일치하는 튜플은 바로 이 두 개의 튜플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튜플에서 이 s의 속성 값은 제외하고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은 제외하고 자, 이것만 D1이라는 속성에 대한 내용만 표시가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4번과 같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디비전 연산의 수행 결과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셀렉트 문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플레이어 테이블에는 플레이어 네임, 팀 아이디, 하이트 란 컬럼이 존재한다. 자, 3개의 속성으로 구성되었고요. 다음 SQL문에서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 부분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선 select player name height, 그 다음 from player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player라는 테이블에서 player name과 height를 반환해라 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where라는 구문 아시겠죠? where를 사용하면 조건이 되는데요. 자, 팀 ID 안에 코리아라는 값이 들어있는 값으로 출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3번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이어집니다. 팀 아이디는 코리아라는 조건이 1번이고, 자, 두 번째 and 하이트는 키를 의미하는 거겠죠. between 170 or 180이라고 했는데요. 자, between이라는 연산자는 between and 값을 갖습니다. between and라는 것은 뭐냐면 170에서 180 사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and로 고쳐줘야 되죠. 아래처럼 고쳐주게 되면 조건은 우선 팀 아이디가 코리아이고 하이트가 170에서 180 사이인 값을 출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or를 and로 고쳐주면 올바른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4번 문제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로그를 필요로 하는 회복 기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회복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될 텐데요. 자, 회복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중에 어떤 장애 요인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 일관성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전에 일관된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회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회복을 하는 데는 두 가지 동작이 필요한데요. 자, 리두라는 동작이 있고, 리두라는 것은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언두라는 것은 되돌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취소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로그를 필요로 하는 회복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 기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로그를 필요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자, 우선 이 로그라는 것은 어떤 기록을 의미하는 것이죠. 로그를 필요로 하는 회복 기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각 갱신 회복 기법이 있고
지연갱신 회복 기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는 로그를 필요로 하는 회복 기법만 묻는 문제니까 답은 즉각 갱신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우선 즉각 갱신 회복 기법을 보겠습니다. 자, 어떤 트랜잭션이 시작되어서 자, 앞에 우리가 트랜잭션을 공부를 했죠. 자, 시작이 되어서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트랜잭션은 all or nothing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수행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수행되지 말아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작업이 시작돼서 이 과정들을 트랜잭션을 수행하고 있는 중간에 저장을 하는데요. 자, 이때 로그 파일에도 저장을 하고 데이터베이스에도 계속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로그 파일과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완료되지 못하고 중간에 장애가 발생됐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가 발생됐을 때는 이 과정을 다시 되돌리고 언두를 하고 다시 처음부터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트랜잭션 수행 도중에도 변경 내용을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로그 파일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도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커밋 발생 이전에 중간에 장애가 발생됐기 때문에 커밋을 하지 못한 거죠. 원자성이 보장되지 않는 미완료 갱신입니다. 완전히 뒤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장애 발생 시에 언두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지연갱신 회복 기법이라는 것은 자, 시작해서 완료될 때까지,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는 중간중간 로그 파일에만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완전히 완료가 끝났을 때야 비로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중간에 장애가 발생됐더라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두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리두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언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트랜잭션 부분 완료 상태에서는 변경 내용을 로그 파일에만 저장합니다. 커밋이 발생하기 전까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되지 않죠. 그래서 중간에 장애가 생기더라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두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즉각갱신은 언두가 필요하고 지연갱신의 경우에는 언두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를 필요로 하는 회복 기법은 1번 즉각갱신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역시 6월에 비슷한 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자,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 DML 명령어가 아닌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DML 명령어는 데이터를 조작하는 명령어입니다. 대표적인 게 셀렉트 문이 되겠죠. 조회를 하는 명령어가 되겠고요. 자, 딜리트 문은 튜플을 삭제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그 다음 인서트는 튜플을 삽입하는 명령어고 업데이트는 속성 값을 변경하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의 인서트도 DML, 2번의 업데이트도 DML. 얼터라는 명령어는 데이터를 정의하는 명령어인 DDL에 포함이 됩니다. DDL에 포함되는 명령어는 create 명령, 뷰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명령어, 그 다음 alter 명령이 변경하는 명령, 그리고 전체를 삭제하는 명령이 드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delete 명령도 DML이 되겠죠. 자, 그러면 DML 명령어가 아닌 것은 3번 alter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6번 문제입니다. 자, 1번에서 우리 정규화 정리를 했는데요. 쉬운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위쪽 릴레이션을 아래쪽 릴레이션으로 정규화했을 때 어떤 정규화 작업을 한 것인가? 저는 왼쪽 오른쪽으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자, 지금 첫 번째 릴레이션에서 눈에 띄는 것은 도시에 하나의 값이 들어가지 않고 여러 개가 중복되어서 들어갔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원자성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최소의 단위로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오른쪽의 릴레이션은 이제 이 도시들을 모두 나누어 두었죠. 원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릴레이션에 속한 모든 속성의 도메인이 원자값으로만 구성된 정규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제1정규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관계대수의 순수관계 연산자가 아닌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관계 데이터베이스 언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 대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 해석이 있습니다. 자, 관계 대수라는 것은 절차적인 언어입니다. 자, 절차적 언어라는 것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처리 과정을 하나하나 기술을 하는 것이고요. 관계 해석의 경우에는 반대로 비절차적인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관계대수의 연산자를 묻는 문제인데요. 관계대수의 연산자에는 순수관계 연산자가 있고 일반 집합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수관계 연산자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셀렉트 연산, 프로젝트 연산, 조인 연산, 그리고 앞에 문제에서 다뤄졌던 디비전 연산이 있습니다. 자, 셀렉트 연산은 릴레이션 R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을 반환합니다. 자, 레코드를 고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국어 점수가 60점 이상이다. 자, 이렇게 하는 연산입니다. 수평 연산이 되겠고요. 반대로 프로젝트는 원하는 속성들의 값을 가진 튜플을 반환하는 연산입니다. 속성을 고르는 것이죠. 번호와 국어만 반환한다. 자, 이것은 수직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인 연산 굉장히 중요하죠. 공통 속성을 이용해서 릴레이션 R과 S를 연결하는 연산입니다. 자, 조인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고요. 자, 조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번호와 국어와 영어로 구성된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번호와 이름으로 구성된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공통되는 번호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 속성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연결하는 연산을 조인 연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디비전 연산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속하지 않는 것은 2번에 보시면 카티션 프로덕트라고 있는데요. 자, 이 연산은 일반 집합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카티션 프로덕트는 모든 행의 개수를 곱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A 테이블에 튜플은 5개가 들어있고 B 테이블에 튜플은 1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두 개를 곱한 결과인 50개가 출력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카티션 프로덕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57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SQL의 집계 함수의가 아닌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집계 함수라는 것은 자, 우리가 SQL문에서 그룹 바이라는 구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같은 것끼리 그룹을 묶는 거죠. 예를 들면 직급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학년별이라든지 자, 이렇게 묶는 것을 그룹 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쓸 수 있는 함수가 아닌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집계 함수라는 것은 여러 레코드들이 그룹이 되어서 그룹당 하나의 결과를 돌려주는 함수가 되겠는데요. 자, 굉장히 간단한 함수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count라는 것은 개수를 세는 함수죠. 자, 그런데 count의 인수로서 별을 사용하게 되면 널값을 포함해서 모든 행의 개수를 출력합니다. 그런데 count 다음에 표현식을 쓰게 되면 이 표현식에 맞는 널값을 제외한 행의 수를 출력합니다. 자, 그럼 sum이라는 것은 합계, 그 다음 avg는 평균, 그리고 max는 최대값, min은 최소값, 그 다음 stdv는 표준 편차를 출력합니다. 그
그 다음 베리언이라는 것은 분산을 출력합니다. 자, 굉장히 간단한 이름의 함수로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집계 함수가 아닌 것. 자, 앞서 create라는 것은 데이터 정의어에 포함되는 명령어였었죠. 집계 함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9번 문제입니다. 자, 역시 정규어와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릴레이션을 조작할 때 데이터들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어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곤란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런 현상을 바로 이상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노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데이터 중복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작용입니다. 자, 예를 들면 삽입 이상, 갱신 이상, 삭제 이상이 있죠. 삽입 이상이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데이터도 삽입해야 되는 것을 삽입 이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갱신 이상이라는 것은 중복된 튜플 중에서 일부 튜플만 변경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불일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삭제 이상이라는 것은 튜플을 삭제할 때 꼭 필요한 데이터까지 함께 삭제되는 것을 삭제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런 이상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정규화를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릴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릴레이션의 특징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릴레이션에서 튜플은 유일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의 릴레이션에 똑같은 튜플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속성이 되겠고요. 튜플의 무순서라는 것은 릴레이션에서 튜플 사이의 순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속성의 무순서는 역시 릴레이션에서 속성 사이의 순서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속성의 원작값이라는 것은 속성 값으로 하나의 값,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하나의 값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속성 이름의 유일성은 하나의 릴레이션에 당연히 동일한 이름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리가 먼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튜플들의 삽입 삭제 등의 작업으로 인해서 릴레이션은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들은 모두 상이하다,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옳은 설명입니다. 애트리뷰트는 논리적으로 쪼갤 수 없는 원자값으로 저장되어야 합니다.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 사이에는 순서가 있다라고 했는데 튜플은 순서가 없습니다. 무의미합니다. 자, 그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제3과목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